1944년 6월 18일 일은 아침 7시 23분 프랑스 카랑탕 교회 독일군 중위 야고 부대 모르텐스는 반쯤 허물어진 농가의 3층 창가에 서서 98K 소총의 조준경으로 200야드 박미군 기관총을 주시하고 있었죠. 지난 1시간 동안 MG-42 기관총은 이미 그의 전후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40초 후 죽음이 그가 한 번도 고개를 들어 올려다볼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곳에서 올 거라는 사실을요. 3마일 떨어진 서쪽에는 미군 기술 상병 레이먼드 쿠즐로프스키가 움직이지도 않고 낡은 창고의 처마 밑에 숨어 있었죠. 근처가 아니라 창고 안에 있었죠. 그는 이미 그곳에서 11시간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양동이 하나로 생리 현상을 해결하면서요. 그의 스프링필드 M1903A 사소총은 모래주머니 위에 거치되어 있었죠. 이 총은 그가 밤의 어둠을 틈타 녹슨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창고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답니다. 양철 가위로 잘라낸 관측 구멍을 통해 그는 독일군 방어선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37개의 화력 지점, 휘장과 행동으로 식별된 14명의 장교들까지도요. 지난 6일 동안 그는 이미 23명을 정확하게 저격했습니다. 독일군은 누군가 자신들의 지휘관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순찰대를 보내 건물을 수색하고 마을 주민들을 신문했지만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어 그 처마 밑을 올려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런 농업시설은 애초에 전술 지형으로조차 여겨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주의가 그들에게 코탕탱 반도의 통제권을 잃게 할 것이었죠. 쿠즐로프스키는 조준경을 통해 모르텐스를 조준합니다. 그가 입을 벌려 명령을 내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미군 방어선을 가리키는 것을 보면서요. 조준점은 흔들림 없이 모르텐스의 깃 아래 철십자 훈장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이내 방아쇠를 당깁니다. 소총의 반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모텐스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건 그의 24번째 전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벌어진 일은요. 어떤 육군 교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그건 농경 생활에서 비롯된 논리였으니까요. 트랙터를 고치며 단련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의 것이 아닌 전술 교범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82 공수부대가 마침내 카랑탕을 돌파했을 때 독일군 지휘체계는 이미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장교들은 최전선으로 진입하길 거부했고 진지의 중사들은 은폐물 뒤에 숨어 지휘했습니다. 무전통신은 혼란 그 자체였죠. 이 모든 것은 위스콘신주의 한 농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군사 전략가보다도 고도를 잘 이해했고 인내심과 시골 기반 시설의 숨겨진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농경 지혜가 어떻게 전장의 혁신으로 변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28명의 적군 장교를 사살했습니다. 약 200명의 미군 병사들을 구했고 심지어 미군이 오늘날까지도 가르치는 전술 원칙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의 발명자는 공식적인 인정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레이먼드 쿠즐로프스키는 청조교리에서의 전적 때문에 훈장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지만요. 다른 저격수들은 그의 비밀을 몹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자 이 전술은 헛간의 불길처럼 유럽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레이먼드 쿠즐로프스키는 위스콘신주 세보이건 카운티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80에이커 규모의 낙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죠. 5 아들 중 둘째였던 그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외양간 청소, 울타리 보수, 그리고 곡물 저장고에 들어가 막힌 곡물을 뚫는 일이었죠. 마지막 그 작업은 어둠 때문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녹슨 사다리를 밟고 40피트 높이로 올라갔습니다. 손에 커다란 망치를 든 채로 말이죠. 쏟아지는 사료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자신들을 덮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그 안에서 몇 시간씩 혼자 머물렀죠. 발효된 옥수수 냄새를 맡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사격 재능은 삼촌의 농장에서 길러진 것이었습니다. 땅다람쥐들이 반도 소떼들을 파헤치곤 했죠. 삼촌은 꼬리 하나당 5센트씩 현상금을 걸었고요. 13살 되던 해 레이는 200야드 밖에서 첫 땅다람쥐를 명중시켰습니다. 삼촌은 직접 거리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었죠. 15살 때 그는 이미 카운티 최고의 사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1937년주 청소년 사격대회에서 우승했죠. 어머니는 그 트로피를 벽난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사격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소 젖은 짜야 하는 법이라고요. 1941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22살의 레이는 핵심 농업 종사자 신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필요로 했죠. 하지만 그의 사촌 3명은 첫 달부터 입대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의 봄, 국기로 덮인 관 속에서 영면했죠. 죄책감이 밤낮으로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1942년 10월, 그는 셔번 카운티의 징병사무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그와 2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죠. 맥클라렌 1대대의 기초훈련 중 사격 교관은 즉시 그를 주목했습니다. 거리가 멀든 가깝든 모든 총알이 관역의 한가운데를 명중시켰죠. 어디서 사격을 배웠냐는 질문에 그는 그저 땅다람쥐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교관들은 즉시 그를 베닝 요새 저격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는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1등은 콜로라도 출신의 전문 사수였고요. 레이는 순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유효 사거리와 사격 보정에만 관심을 가졌죠. 1944년 4월, 그는 82공 수사단과 함께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본부 중대에 배치되어 지정 사격수로 복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저격수들은 단독으로 행동하거나 2명이 짝을 이루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조용한 훈련에 익숙했던 그는 본래부터 불필요한 대화는 필요 없었죠. D-Day 7일 후, 문제가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82공 수사단은 카랑탕으로 진격했습니다. 독일군의 저항은 조직적이고 치명적으로 효율적인 기관총 진지에는 박격포 지원까지 있었죠. 게다가 고지대 저격수들의 어목까지 더해져 미군은 진격하는 순간 정밀한 사냥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먼저 통신병부터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장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명령을 내리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체계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 1등병 에디 코알스키가 목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레이는 위스콘신에서 그를 알던 사이였습니다. 에디의 마지막 말은 엄마가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40초 뒤 그는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레이는 20분 동안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쏜 자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독일 저격수를요. 오전 11시 40분, 중사 제임스 데블린, 소대를 이끌고 개활지를 가로지를 때 몸통에 정통으로 박힌 총알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데블린은 영국에서 레이의 룸메이트였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밤 함께 카드 게임을 했죠. 그는 죽을 때까지 범인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레이는 다시 수색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6월 14일까지 82공 수사단은 저격으로 이미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력은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기관총도 아니었죠. 보이지 않는 진지에서 날아오는 정밀한 소총 사격이었습니다. 독일군은 고지대 이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뾰족한 지붕의 헛간, 다락방, 그리고 급수탑에 숨어 있었죠. 미군의 전술 교리는 포격, 제압과 보병 진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격에는 더 중요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전차는 포신을 들어 올릴 수 없었고 보병은 높은 곳에 숨은 사수를 아예 볼 수도 없었죠. 6월 15일 오후 3시 20분 저격 소대를 조율하던 마커스 프리먼 중사,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습니다. 레이는 당시 50야드 밖에 있었습니다. 프리먼의 머리가 뒤로 획 젖혀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총알의 궤적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의 2층 창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가 사격 위치로 이동했을 때 독일 저격수는 이미 철수하고 없었습니다. 전문적이고 규율 있고 치명적입니다. 그날 밤 레이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에디의 얼굴, 데블린의 흙 속에 흩어진 카드패, 수벽에 쓰러져 있는 프리먼의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위치가 더 좋았을 뿐만 아니라 지형의 고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도 알았죠. 여러 은신처를 숨겨두고 치고 빠지는 전술을 썼어요. 이 모든 것이 저격 전술의 기본이었죠. 반면 미군은 여전히 지상 진지와 능동적인 순찰 반격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전혀 효과가 없었죠. 새벽이 되자 레이는 점령된 지역을 배회하며 노르망디의 시골 지형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나무들이 뒤얽혀 있고 밭은 좁으며 농장들이 흩어져 있었죠. 모든 마을에는 교회가 있었고 수십 개의 곡물 저장용 사일로가 있었어요. 20에서 40피트 높이의 콘크리트 원통형 건물들이었죠. 대부분은 이미 버려진 상태였어요. 독일군은 그것들을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고 전술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저 농업 설비일 뿐이라고요. 레이는 32피트 높이의 낡은 콘크리트 사일로 앞에 멈춰 섰어요. 바깥벽에는 녹슨 사다리가 걸려 있었죠.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시야는 3마일까지 탁 트여 있었고 독일군이 이용하는 모든 숲과 모든 교차로, 모든 건물이 선명하게 보였죠. 심지어 독일군의 저격 진지까지 직접 파악할 수 있었어요. 북쪽 2마일 떨어진 교회 첨탑, 동쪽 1마일 떨어진 낡은 헛간 다락방, 북동쪽 1.5마일 떨어진 급수탑까지요. 여기서 바라보니 그들은 모두 노출된 표적이었어요. 4일로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묵은 곡물과 새 배설물 냄새가 진동했어요. 꼭대기에는 녹슨 출입구가 있었죠. 레이는 안으로 뛰어들었고 직경이 15피트인 원통형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부서진 돌멩이와 잡동사니만 있었죠. 3피트 뒤의 벽은 철근으로 보강되어 있었어요. 10피트 높이마다 6인치 너비에 4인치 높이의 환기구가 있었어요. 그는 환기구를 통해 밖을 내다봤고 밖이 완벽하게 보였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노르망디의 모든 4일로가 마을의 저격 진지가 됩니다. 고도가 있고 은폐도 가능하죠. 구조적인 방어까지. 독일군은 건물 안에 숨어 있었고 하지만 건물은 목표물이 너무 뚜렷했죠. 4일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레이는 청소년기에 절반의 시간을 이런 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장점을 알았고 그 위험성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4.15 저격은 어떤 교본에도 없었습니다. 군대는 지상 은폐나 건물 진지 그리고 자연 위장만 훈련했죠. 아무도 수직으로 된 콘크리트 통 안에서 싸우는 방법을 말이죠. 레이는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판단을 잘못해서 안에 갇히기라도 한다면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죽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곡물에 묻힌 것처럼 말이죠. 6월 16일 레이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독일군 방어선에서 2마일 떨어진 폐쇄된 4일로를 소총을 들고 올라가서 반복 연습을 했습니다. 40도 경사각은 그의 조준 보정을 바꿨습니다. 탄도 하강 계산 방식이 극단적인 각도에서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는 텅 빈 들판을 향해 시험 사격을 했고 계속해서 조준경을 조정했습니다. 환기구는 너무 좁아서 그는 양철 가위로 하나를 10인치까지 넓혔습니다. 조준경과 총열이 딱 들어갈 정도였죠. 4일로 내부는 찌는 듯한 더위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6월의 햇볕은 콘크리트를 오븐처럼 달궈 놓았죠. 레이는 1시간 만에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곳에서 버티려면 많은 물과 잘 상하지 않는 음식이 필요했죠.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양동이까지. 게다가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며칠 동안 움직여서도 안 되고 소리 내서도 안 되며 실수해서도 안 됩니다. 그날 밤 로버트 헨쇼는 아직 브리핑을 열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은 손을 들며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헨쇼는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저격 순찰을 말이죠. 레이는 지원하지 않았어. 대신 회의 후에 그를 따로 찾아갔지. 장교님,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쿠즐로프스키, 청저교를 사용하세요. 아무도 그곳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헨쇼는 눈살을 찌푸렸어. 그곳을 뭘 할 생각인가? 그 사격 진지들은 고도가 있습니다. 엄폐는 가능하지만 그곳은 죽음의 덫입니다. 일단 그 안에 갇히면 끝장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곳에서 지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헨쇼는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어. 할 거면 혼자 가게. 지원은 없어. 후원도 없어. 죽어도 시체를 수습할 사람도 없을 거야. 알겠습니다. 장교님. 그리고 장교를 사살하면 미친 보복이 뒤따를 거야. 너무 많이 죽이면 그들이 이곳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걸세. 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 찾게 내버려 두세요. 1944년 6월 17일 저녁 9시 45분. 레이는 어둠 속에서 장비를 챙겼어. 조준경이 달린 스프링필드 M1903A, 소총 사정, M2 철갑탄 200발, 수통 4개, 야전 식량 6개, 초콜릿, 양동이 1개, 양모담요 2장, 50피트 밧줄, 양철 가위, 작은 접이식 삽, 망원경, 그리고 공책과 연필. 저녁 11시 20분. 그는 연합군 방어선을 통과했어. 초병들에게 순찰을 나간다고 말하며 길을 나섰어. 처음부터 독립적인 작전이었거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는 북서쪽 방향으로 전진했어. 길을 피해서 말이야. 수리수리의 의지에 엄폐했어. 독일군 순찰대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지. 그는 2번이나 사람 소리를 들었어. 꼼짝 않고 납작 엎드렸어. 그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말이지.
목표 지점인 청저교는 미군 방어선에서 3.5마일 떨어져 있어 독일군 진지에서는 2마일이고 버려진 농장의 일부였지. 어떤 움직임도 불빛도 없었습니다. 남쪽에서 천둥이 다가오고 있었죠. 지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밤하늘 아래 서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이 38피트의 원통형이었죠. 주변의 어둠보다 더 육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외벽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발판 하나하나가 삐걱거렸고 손에 잡힌 곳에서는 녹이 벗겨져 떨어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38피트 높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디뎠죠. 한 발짝이라도 헛디디면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상단에 해치가 끼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삽손잡이로 해치를 지렛대처럼 움직였지만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결국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야 했죠.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힘을 주자 드디어 해치가 열렸습니다. 그는 배낭을 안으로 던져 넣었고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 그는 저장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안은 밖보다 시원했습니다. 콘크리트는 낮 동안의 열기를 천천히 내뿜고 있었죠. 환기구를 통해 달빛이 들어와 벽에 길고 가느다란 은빛 줄무늬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북동쪽 구역 32피트 높이의 지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개의 환기구를 활용해 양철 가위로 위에 있는 환기구를 12인치 너비로 넓혔고 높이는 8인치로 만들었습니다. 철근이 너무 단단해 자를 수 없었기에 그는 철근을 피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분 후 그의 손은 쑤시고 아팠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가져온 모래주머니 4개로 총 거치대를 만들었습니다. 42도의 부각 때문에 엎드리거나 앉는 자세 모두 불편했죠. 결국 그는 웅크린 자세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릎이 분명 아플 테지만 사격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담요를 펼쳤습니다. 하나는 몸 아래 깔고 다른 하나는 밤에 보온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노르망디의 6월 밤은 높은 곳에서는 추워지기 마련이니까요. 물통은 사격 위치에서 떨어진 구석에 두었습니다.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죠. 비상식량, 물통, 그리고 탄약은 모두 손이 닿는 곳에 놓았습니다. 최소 12시간 동안은 그는 일어설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1시 15분 그는 사격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조준경을 눈에 바싹대고 칠흑 같은 풍경을 훑어봤습니다. 그는 다시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이런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기다리곤 했죠. 아버지가 그에게 내려오라고 할 때까지요. 그는 이미 혼자 있는 것과 기다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군대는 저격수에게 기다림을 가르쳤고 레이는 12살 때부터 계속 연습해왔습니다. 그는 위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에게 발각되면 죽을 게 뻔했죠. 사다리가 노출되면 총에 맞아 죽을 것이고 안에 갇히면 굶어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에디 드플린, 프리먼, 그리고 다른 11명 모두 죽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맞거나 아니면 전사해야 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헨쇼는 이 계획을 묵인했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니었지만 지원 없이 전선 깊숙이 들어가는 행위는 귀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붙잡히면 82사단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죠. 헨쇼는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에디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만 신경 썼습니다. 새벽 2시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잡고 담요에 기대 콘크리트의 차가움을 달랬습니다. 보급 식량 반쪽을 먹고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조준경을 확인했습니다. 십자선은 300야드에 맞춰 선명했고 더 먼 거리는 수동으로 보정해야 했습니다. 아드레날린과 분노 덕분에 졸음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을 응시하며 두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예비 동작 때 꼼짝 않고 있다가 레이는 그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내가 바로 무기였습니다. 소총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죠. 인내는 농부와 도시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수학도 서두를 수 없듯이 사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4시 47분 날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건물, 도로가 점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시 30분 독일군 진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교회 첨탑, 헛간, 농가, 그가 전에 관찰했던 것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목표물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6시 12분 독일군 병사 한 명이 농가에서 나옵니다. 소총을 어깨에 비스듬히 메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어 마십니다. 레이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병사는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장교가 진짜 목표였죠. 장교는 결정을 내리고 방어를 조율하며 부대를 유지시킵니다. 장교를 쓰러뜨리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것입니다. 6시 58분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견장은 중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도 가방을 들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다른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휘부 요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최우선 목표는 아니지만 그의 위치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7시 19분 클라우스 베커 중위가 교회에서 나옵니다. 레이는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이 공격적이고 유능한 장교가 적어도 미군 6명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것을요. 베커는 장교 모자를 쓰고 망원경을 든 채 개활지로 가서 미군 방어선을 훑어봅니다. 심지어 망원경을 들어 레이의 조준점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의 가슴을 조준합니다. 거리는 820야드, 풍속은 시속 3에서 5마일, 부각은 40도입니다. 그는 조준점을 조정합니다. 오른쪽으로 4인치, 위쪽으로 2인치. 호흡을 조절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검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스프링필드 소총이 발사됩니다. 총성은 경량 주조실 내부에서 울려 퍼지며 레이의 귀를 울립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조준경을 통해 그는 베커의 몸이 움찔하며 가슴을 감싸 쥐고 뒤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병사 2명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M2 철갑탄이 그의 흉골을 관통했습니다. 등 뒤로 뚫고 나왔죠. 레이는 놀이새를 당겨 탄피를 배출합니다. 탄피가 닿은 흔적은 전혀 남지 않았죠. 다시 자세를 잡고 독일군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7시 45분 독일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병사들은 건물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했죠. 베커의 죽음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장교들은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반격을 조율하려 했죠. 표준 전술은 사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군 방어선은 남쪽으로 900야드 떨어져 있었죠. 베커는 동쪽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의 건물들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숲속을 수색할 순찰대를 보냈습니다. 헛간을 확인하고 농가와 교회를 뒤졌지만 정작 그 조교는 보지 못했죠. 8시 33분 헤르만 슐츠는 아직 석조 농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조준경을 통해 그자의 계급장을 알아봤습니다. 슐츠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고 상부에게 베커의 죽음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포격 지원이나 공중정찰을 요청하고 있었죠. 그는 탁 트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전기를 귀에 대고 거리는 1040야드, 풍속 시속 0마일, 횡풍, 보정각 38도, 레이는 조준점을 오른쪽으로 6인치, 위로 3인치 조정합니다. 숨을 고르고 발사, 슐츠는 무전기를 던져버리고 목을 움켜쥔 채 쓰러졌습니다. 94분 만에 2명 사살. 독일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전통신은 분명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장교 2명이 전사하고 사수의 위치는 불명.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납니다. 일부는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고 일부는 건물들 사이를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혼란은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9시 15분 야콥 모텐스가 중국식으로 3층 창문 기관총 진지에 나타나 미군 방어선을 향해 화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는 그를 전에 본 적이 있었죠. 이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지휘관을요. 여러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모텐스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손가락으로 목표물을 가리키며 명령을 내립니다. 거리는 780야드, 풍속은 시속 4마일 정도로 44도의 하강 각도입니다. 레이는 조준점을 오른쪽으로 3인치, 위로 1인치 옮깁니다. 발사, 모텐스의 머리가 휙 뒤로 젖혀집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사라지죠. 레이는 확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3명을 명중시켰다는 것을 알았죠. 소요 시간은 2시간 28분입니다. 독일군은 위기에 빠집니다. 레이는 장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 하사들은 벽 뒤에 숨어 지휘합니다. 통신은 완전히 끊겼죠. 그들은 더 많은 순찰대를 보내고 더 많은 건물을 수색했지만 여전히 그를 찾지 못합니다. 10시 2분 독일군 지휘 차량 한 대가 도착합니다. 3명의 장교가 내리는데 1명은 대령, 2명은 상위 장교입니다. 그들은 농가로 빠르게 걸어갑니다. 대령은 지도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분명히 전황을 평가하러 온 고위 지휘관이었죠. 이런 기회는 극히 드뭅니다. 레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대령이 농가 문으로 걸어갈 때 노출까지 5초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발사합니다. 거리는 950야드, 풍속은 시속 6마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39도의 하강 각도입니다.
조준점은 왼쪽으로 8인치, 위로 2인치. 총성이 울린 후 대령은 몸을 번쩍 들더니 문틀을 붙잡고 쓰러집니다. 두 명의 상위 장교는 그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레이는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통에 정확히 맞았죠. 치명상, 암살에 걸린 시간은 3시간입니다. 독일군의 전술 지휘 체계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하지만 레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기다리고 관찰하며 독일군의 활동 패턴을 파악합니다. 독일군은 은밀한 경로를 이용하는 데 적응하고 어둠을 틈타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휘를 해야만 하죠.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노출의 순간들이 바로 레이의 사냥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후 1시 47분 프리드리히 카울 중위로서 박격포 소대를 지휘하고 있었죠. 거리는 1200야드였습니다. 풍속은 시속 7마일. 레이는 조준을 조정한 뒤 발사했습니다. 카울은 쓰러졌습니다. 박격포 소대는 진지를 버리고 달아났죠. 오후 3시 25분 참모 중사 오토 치머만 탄약 보급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800야드 거리에서 레이가 발사했고 치머만은 쓰러졌습니다. 보급은 중단되었죠. 오후 5시 19분 한스바이어 소위가 공격 소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680야드 거리에서 레이가 발사했습니다. 바이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공격 작전은 도중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단 하루 만에 7명을 사살한 레이는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등도 쑤셨고 장시간 조준으로 인해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전투 식량을 먹었습니다. 주변 물통의 역한 냄새는 애써 외면했죠. 해가 지고 나자 어둠이 잠시의 숨통을 트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룻밤 휴식을 취하고 내일 다시 작전을 이어갈 겁니다. 독일군은 여전히 카랑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82사단은 여전히 지원이 필요했죠. 그에게는 탄약이 있었고 좋은 진지와 인내심도 있었습니다. 6월 18일 레이는 은신처에서 두 번째 날을 보냈습니다. 독일군은 극도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동이 거의 없었죠. 장교들은 건물 안에 숨었고 모습을 드러내도 문틈으로 재빨리 들락날락할 뿐이었습니다. 차량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움직여야 했고 움직인다는 건 노출을 의미했습니다. 오전 7시 23분 야콥 메르텐스 다른 건물의 3층에 나타났습니다. 창문으로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 단 40초. 레이는 그가 몸을 앞으로 숙여 무언가를 지시하는 순간을 기다려 발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레이는 독일군 지휘관 4명을 또다시 사살했습니다. 이틀 동안 누적 12명 사살. 저녁이 되자 독일군의 무선통신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행동이 망설여지고 반응은 느려 터지고 부대원들은 각자 제멋대로 싸웠어. 지휘체계는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완전히 끊어져 버렸지. 6월 19일 기술군인 토미 리브스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독일 군 진지를 정찰하다가 한 장교가 농가를 나오는 것을 목격했어.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말이야. 그는 저격수를 찾아봤지만 미군 방어선에서는 적절한 각도가 나오지 않았고 건물 안에도 아무도 없었지. 그는 혼란스러워했어. 그날 오후에도 3명의 장교가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어. 3일 만에 총 16명이었지. 리브스는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자세한 내용을 몰랐어. 쿠츠만 들었을 뿐. 로브스키가 원거리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이야. 6월 20일 리브스는 헨샤우 상위에게 찾아가서 물었어. 상위님, 독일군 장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3일 만에 16명이나 죽었는데 모두 정밀 사격이었고 사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헨샤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이건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 누가 한 짓입니까? 농사일을 아는 사람이지. 리브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 그날 밤 그는 멀리 떨어진 낡은 예배당을 20분 동안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하지만 다음날 또 한 명의 독일군 장교가 목숨을 잃었지. 리브스는 깨달았어. 그 낡은 예배당의 위치가 탄도 각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말이야.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관찰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깨달았지. 이틀 후 리브스는 지휘부에서 보급품을 받으러 돌아온 레이를 만났어. 16일간 야외에 배치되어 23번의 확인 사살을 했더군. 리브스는 작게 물었어. 낡은 예배당 맞죠? 레이는 그를 보며 물었어. 무슨 일이야? 당신이 낡은 예배당에서 사격했죠. 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떻게 해낸 겁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안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가능할까요? 밀폐 공포증만 없다면요. 리포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농장에서 자랐거든요. 갇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일로를 찾아보세요. 물을 충분히 챙기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6월 20일, 리포스는 르벨의 동쪽 2마일 떨어진 또 다른 사일로에 자리를 잡았고 6월 23일 첫 번째 장교를 사살했어요. 24일에는 두 번째를 사살했죠. 이 소식은 저격수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공식적인 경로는 없었죠. 오직 사적인 교류뿐이었고요. 쿠즈로프스키는 사일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30피트 높이에서 완벽하게 은폐했죠. 독일군은 절대 수색하지 않았어요. 6월 25일, 미군 저격수 4명이 코탕탱 반도의 사일로에서 작전 중이었어요. 6월 28일에는 9명으로 늘어났고 7월 2일에는 17명이 됐어요. 독일군의 정보 보고서에는 미군 저격수들이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됐지만 그들은 건물, 물탱크, 교회, 뾰족한 첨탑 등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 농업용 장비들은 끝내 떠올리지 못했죠. 7월 4일, 독 1공군 정찰대대의 에른스트 디르 중위가 노르망디 상공을 비행하며 미군 진지의 사진을 찍었어요.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목했죠. 독일군 방어선 3마일 이내에 여러 사일로가 있었지만 그저 농장 건물로만 지목했을 뿐 전술적 가치는 없다고 여겼어요. 7월 6일, 루돌프 하트만은 논쟁이 많았던 마을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미군의 정밀한 고공 저격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는 건물들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지만 여전히 저격수를 찾지 못했죠. 한 병사가 사일로를 언급했지만 하트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그런 곳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너무 노출되어 있잖아. 너무 쉽게 갇힐 수 있어. 그는 틀렸어요. 그날 오후 그는 800마일 밖에서 날아온 한 발의 총알에 맞아 사망했어요. 저격수는 그가 아침에 지나쳤던 사일로 안에 숨어 있었죠. 7월 중순 노르망디의 독일군 장교들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절대 개활지로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세요. 절대 가만히 서 있지 마세요. 무선 통신은 암호화됩니다. 야전 명령은 은어로 전달됩니다. 독일군의 전술 효율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군의 화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미군의 인내심 때문이었습니다. 장군보다도 지형과 농업을 더 잘하는 농부들 덕분이었죠. 7월 18일 미군 정보부는 독일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했어요. 번역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 저격수들이 농장 건물을 이용해 작전 중입니다. 아마 곡물 저장 시설일 것입니다. 경조교 2km 반경 내에서는 극도로 조심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고서를 읽은 정보장교는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곡물 저장 시설이라니. 그는 이 보고서를 배포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이 전술은 저격수들 사이에서 계속 확산되었죠. 그들은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조용히 오르는 방법, 통풍구를 넓히는 방법, 생리적 욕구를 처리하는 방법, 수분을 유지하는 방법, 사격 각도를 보정하는 방법까지요. 공식 문서도 없었고 공학적 승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골에서 자란 병사들 사이의 입소문뿐이었죠. 그들은 농장이 단순히 풍경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8월, 약 40명의 미군 저격수가 프랑스 전역의 경조교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9월에는 60명으로 늘어났죠. 이 전술은 이탈리아로 전해지고 벨기에를 거쳐 마침내 독일 본토까지 퍼졌습니다. 농업지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경조교가 있었고 경조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가치를 아는 미군 저격수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레이가 첫 경조교에 들어가기 2주 전 노르망디 지역에서 미군 저격수들의 평균 사살 효율은 주당 1.3명이었고 장교 사살은 극히 적었습니다. 독일군의 정밀 사격으로 인한 미군 사상률은 11%를 유지했죠. 경조교 전술이 확산된 지 3주 후 저격수들은 주당 평균 4.7명을 사살했고 장교 사살은 주당 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저격으로 인한 독일군 사상률은 3배나 치솟았죠. 그리고 미군 관련 사상률은 6%로 떨어졌죠. 45%나 감소한 거예요. 7월 하순 바르 공수부대의 전후 보고서에는 독일군 지휘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나와 있지만 그 이유를 능동적인 대저격 작전에만 돌렸죠. 미디어의 청조교와 쿠즈로프스키는 전술적 위치 개선과 지속적인 작전 덕분이라고 지적했어요. 8월 육군 군수국은 2명의 기술자를 파견해 조사를 벌였고 그들은 저격수들을 인터뷰하고 진지를 점검한 뒤 직접 청조교에 올라가서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곡물 저장 시설은 지정된 명사수에게 훌륭한 고도, 은폐성, 그리고 구조적 보호를 제공한다. 다른 전장의 유사 건물들을 평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죠. 이 보고서는 워싱턴의 책상에 7주 동안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농업 기반 시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전쟁은 이미 기동 단계에 접어들었고 프랑스 해방과 독일 점령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청조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혁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격수들은 잊지 않았어요. 10월 벨기에로 진격하던 중 기술 병사 마이클 오버라이어는 아르덴 외곽에서 한 채를 찾아냈고 청조교를 이용해 이틀 만에 독일군 장교 3명을 사살했죠. 11월에는 중사 제임스 히트모어가 흑림 근처에서 청조교를 활용해 4일 만에 6명을 사살했어요. 12월 벌지 전투 중에는 미군 저격수 9명이 아르덴 지역의 청조교에서 작전을 펼쳤고 3주 만에 독일군 장교 41명을 사살했습니다. 지휘체계의 혼란은 연합군의 돌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죠.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944년 6월부터 12월까지 청조교 전술은 미군 병사 2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전술이 사용된 전장에서는 독일군 지휘 효율이 30%에서 40%까지 떨어졌고 독일군 장교 사상률은 60%나 증가했죠. 이 데이터는 1947년 육군 역사학자의 전후 분석에서 나온 것이며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되어 1982년에야 비로소 기밀 해제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 모든 것을 저격훈련과 장비 개선 덕분으로 돌렸죠. 쿠즈로프스키는 없었습니다. 청조교수는 없었죠. 농업을 아는 농부도 없었고요. 이 혁신은 그대로 흡수되었고 발명자는 잊혔죠. 1946년 미군은 저격 전술 매뉴얼을 개정했어요. FM-230 저격훈련 및 운용이란 제목이었죠. 7장에서는 비전통적인 고공진지를 다뤘는데 급수탑이나 무선탑, 산업시설 같은 것들이요. 43페이지의 한 단락에서는 단 한 문장으로 농촌 환경에서 농업용 저장시설이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죠. 출처는 없었고요. 역사도 없었어요. 오직 교조만 남았을 뿐이죠. 레이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했을 때 그는 독일 영토 안에 있었죠. 11개월 동안 총 28명의 독일군 장교를 사살했어요. 한 번도 다치지 않았고 한 번도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8월 그는 위스콘신주로 돌아왔어요. 뉴욕에서 셔번 카운티 역까지 버스를 타고 갔죠. 아버지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악수했어요. 포옹은 없었죠. 아버지는 그에게 일할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고 레이는 준비되었다고 답했죠. 이어지는 42년 동안 그는 그 80에이커의 농장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요. 1947년 그는 엘리자베스 워너와 결혼했어요. 3명의 자녀를 두었죠. 레이는 전쟁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물으면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아이들은 그가 저격수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고 결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1963년 미러키 뉴스 기자가 그에게 연락했어요. 누군가 그의 이름과 노르망디 저격 작전을 연결지었던 거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레이는 거절했어요. 젖을 짜야 한다고 말했죠. 기자가 계속 고집하자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1978년 그는 812 수사단 전우회에 참석했어요. 33년 만에 토미 리브스를 다시 만났죠.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폭스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말하길 청교도 전술이 벨기에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언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981년 레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벽난로 선반 위에는 그의 1937년 사격 트로피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주간 청소년 사격 챔피언. 딸은 그것을 간직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레이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말해주며 이것은 내가 아직 사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얻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7년 레이는 은퇴했습니다. 농장을 막내 아들에게 팔았고 마을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꽃을 심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체커를 두었습니다. 1991년 한 군사 역사학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청교도 전술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레이는 동의했습니다.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역사학자는 노트를 가득 채울 정도로 필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후회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레이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농부의 지혜로 전쟁을 변화시켰지만 한 번도 영광을 갈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침묵하는 청교도들처럼 평범하고 겸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힘을 폭발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농부 저격수의 전설입니다. 역사에 잊혔지만 2차 세계대전의 진전을 실제로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